네,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대표팀이 강호 우루과이와의 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을 확보했습니다. 오는 28일 가나전에서 웃을 수 있을지 최동우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목요일이었죠. 우리 대표팀 FIFA 랭킹 14위 강호 우루과이와의 대결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투혼을 펼쳤습니다. 먼저 1차전 경기 어떻게 좀 보셨어요? 1차전 우루과이전에서 우리가 이제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근데 대표팀이 이제 첫 선을 월드컵 본선에서 보여준 건데, 어제 우루과이전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 사실 대표팀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선은 과연 이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가 준비했던 이 빌드업이 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고요. 예. 또 우리 대표팀에 대한 공격력에는 뭐 나름의 이 자신이 있었지만 대표팀의 이 수비진은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월드컵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이 등등 또 이 손흥민 선수도 이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또 이 대표팀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우루과이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대표팀의 전력은 4년 동안 잘 준비된 팀의 이런 경기력을 보여줬죠. 오히려 우리가 우루과이를 압박하면서 우루과이의 이 패스 미스를 이 유도를 계속 해냈고요. 전반 경기 시작과 함께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우루과이를 밀어붙였죠. 예.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표팀이 훨씬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고 4년 동안 참 잘 준비된 팀의 모습이었다 이런 분석이셨는데 사실 객관적인 이 전력에서 우리가 우루과이보단 조금 낮게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시작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맞서면서 맞불을 놨었는데 벤투 감독은 경기 장악력에 만족한다 이렇게 평가를 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특히 돋보이셨었나요? 경기를 장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스텝은 예상했던 대로 우루과이가 경기 시작과 함께 우리 선수들을 압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빌드업을 해나가려고 한 거였었고요. 근데 우리 선수들이 이 우루과이의 그 압박을 견뎌내면서 빌드업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크게 엇갈렸죠. 우리 선수들은 통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우루과이 선수들은 오히려 당황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경기 시작과 함께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 1차전 우루과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접점, 그러니까 싸움의 접점은 공격과 수비가 아니라 미드필드였었거든요. 그리고 미드필드는 우루과이가 굉장히 강한 포지션이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드필드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 정우영 선수 미드필드 배치를 했고 이 미드필드에서 우리가 우루과이에 밀리지 않으면서 우루과이의 예봉을 꺾고 수비에서 또 부담을 줄이고 경기를 장악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예. 선수들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상에도 마스크를 쓰고 풀타임을 했었던 우리 손흥민 선수. 양말이 찢어지고 축구화가 벗겨질 만큼 정말 경기장을 종횡무진했는데 글쎄요. 부상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경기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손흥민 선수 어제 이 우루과이전에서 굉장히 열일을 해냈죠. 마치 이제 그 뛰는 모습만 보면은 수술한 선수인 것 같이 전혀 않았고요. 또 뭐 부상당한 선수인 것 같지가 전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 물론 이제 본인은 밝히지 않아도 이 속으로 뛰면서 어떤 뭐 아픔이나 진통 같은 걸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티내지 않고 뛰었습니다.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뛰는데 다른 선수들 안 뛸 수가 없겠죠. 우리 대표팀의 그 구심점을 이루면서 선수들이 뛸 수 있게 말없이 이끌고 갔다는 점에서 많은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아쉬운 점은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 부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격수들에게도 공격은 하지만 수비에도 많이 참여를 해줘라. 이런 그 전술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수비 부담이 많아서 손흥민 선수의 원래 장기를 전부 다 제대로 살리지는 못했죠. 측면 드리블 돌파나 아니면 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공을 드리블해 오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손흥민 존에서의 이 결정적인 슛 이런 기회들이 한 3차례, 4차례만 있었으면 그중에 한두 번은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수비 부담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는 아쉽고요.
2차전 가나전에서는 1차전 우루과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잡고 기회가 왔을 때마다 과감하게 슛을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후반전에 투입됐던 이강인 선수도 눈에 띄었습니다. 슈팅과 패스로 맹활약을 했는데 사실 비교적 벤투 감독 지도 체제 하에서 많이 출전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이강인의 카드를 벤투 감독이 계속 쓸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쓸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이 이강인에 대한 일종의 오해가 좀 풀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오해는 뭐냐면은 이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외면한다. 그러니까 한 2년 가까이 이 예. 대표팀에 불러가지고 실제로 테스트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은 이 벤투 감독과 이강인 감독이 이 서로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었는데 이강인 선수와 관련해서는 벤투 감독이 뭐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의 어떤 그 기능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 벤투 감독은 자기가 원하는 상황 또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이강인 선수의 이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냥 후반에 투입해서 이강인 선수를 활용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이 우루과이전의 상황이었었거든요. 이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강인 선수를 0대0 무승부 후반 20분 정도의 시점에서 나름의 승부수, 이 골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이강인 선수를 투입을 한 거고요. 비록 이 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강인 선수 굉장한 활동량으로 우루과이 수비진을 해집고 다니면서 대표팀의 이 활기를 엄청 불어넣어줬죠. 예, 맞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뭐 이변의 월드컵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사우디아라비아가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를 꺾었고요. 일본이 전차군단 독일에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이 대선전이 좀 눈에 띄는 대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16강 진출 기록이 좀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이제 겨우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 그리고 이란은 잉글랜드에 6대2로 대피하고 난 뒤에 오늘 경기에서 웨일스를 이기고 또 1승을 거뒀거든요. 다 1승씩을 거둔 겁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담하기는 힘들지만 과거 대회, 그러니까 2018년 대회까지만 보더라도 과거 대회에 비교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훨씬 더 좋은 경기력 그리고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일이고요. 지금 이제 1승씩을 올렸고 2차전까지 결과가 나오면은 16강의 윤곽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을 텐데 이왕이면 또 세계 축구의 어떤 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아시아 국가들이 16강에 2팀 이상 진출하기를 우리가 한번 응원해 봐야 되겠죠. 그 한 자리는 우리가 차지하고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별리그 1차전을 우리가 참 잘 싸워줬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되지만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벤투의 부상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 바로 그 대목인데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는 이제 오른발 뒤꿈치가 밟혔었고 김민재 선수도 경기 중에 종아리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회복 훈련도 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우리 선수들 추가 부상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상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만약에 2차전에 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로서는 뭐 전력 손실이 엄청나게 이 손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다행히 김민재 선수 종아리 부상인데 휴식을 취하면서 준비하면 2차전에 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도 2차전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1차전에서 이 황희찬 선수가 뛰지 못했죠. 예. 황희찬 선수 이 허벅지 부상, 그러니까 이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개인 훈련을 하고 있는데 24일에 우루과이전이 있었고요. 이제 네. 다음 날에 25일에는 우리 선수단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26일 오늘 이제 이 우루과이전 이후 처음 이 회복 훈련에 들어갔는데 황희찬 선수 오늘도
팀 훈련에 합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 훈련을 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질주까지 소화를 해냈다는 이 보도가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2차전 출전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 출전까지는 뭐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까지 좀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선수들 이렇게 경기 뛰다가 부상당해서 아파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이렇게 졸였거든요. 그래서 예. 참 건강하게 준비한 걸 잘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대표팀이 이제 오는 월요일이죠. 가나와의 2차전 앞두고 있는데 가나가 지금 완전히 비공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와의 2차전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예. 것 같은데 가나는 어떤 팀이고 또 특히 주목할 만한 선수는 이 선수다.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가나는 뭐 객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 FIFA 랭킹으로 보더라도 H조에서 가장 낮은 팀이었었고, 그래서 H조에서 가장 그 약체로 지목을 받아왔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월드컵 본선 개막하기 전에 이 스위스와의 평가전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만큼 약팀이 아니라 이 강한 전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파악하게 됐고요. 그리고 1차전에서 포르투갈에 패하긴 했지만 1대1에서 3대1까지 뒤졌는데 3대2까지 쫓아가는 이 경기를 보고서 가나의 그 공격력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날카롭다라고 예.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이 대표팀은 24.7세, 그러니까 이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만큼 젊고 빠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포르투갈에게 좀 고마운 것이 가나를 이겨줘서 고맙고 또 이 접전을 치르면서 이 가나의 강점과 약점이 다 드러날 수 있게 경기를 치러줬다는 점도 고마운데 이 약점과 강점이 다 드러났죠. 가장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거, 가나가 이 공수 전원이 굉장히 빠르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예.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를 몰아치다가 이 공을 빼앗겼을 때 그때 항상 이 가나의 역습에 대비한 전술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점 하나고요. 그리고 이 가나는 이 수비에 있어서 귀하 선수들이 뒤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수비 조직력에 문제가 있어서 이 수비 뒷공간을 자주 허용을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전에서는 이 가나의 그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전술하고 그다음에 이 양쪽 측면을 스피드 있게 공략하는 두 가지 정도의 주요한 공격 루트가 있다는 것을 얻었다는 게 수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또 싸움이 되겠지만 우리 선수들 잘해주기를 바라고요. 가나전에서 웃을 수 있을지 꼭 웃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